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조선시대에 한적한 고을의 사또로 부임한 연희의 아버지는 겉으로는 엄격하고 공정한 관리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많은 비리와 악행이 숨겨져 있었지요. 사또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을 착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해왔지요. 그의 악행은 날로 심해졌고 백성들은 점점 더 고통받는 삶을 살고 있었지요. 고을의 중심에 위치한 관아는 위압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고 그 안에서는 매일같이 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또의 집무실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대부분 억울한 사연을 가진 백성들이었답니다. 한편 마을에서 집신을 만들어 파는 동매는 이번 달에도 세금 때문에 사또 앞에 잡혀와 있었지요. 동매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 이번 세금은 너무 과합니다. 저희는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동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동매의 아내인 순덕이 울먹이며 덧붙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또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대답했지요. 조용히 해라. 내가 정한 세금이니 무조건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을 몰수하겠다. 동매가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사또는 더욱 냉혹하게 말했지요. 굶어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너희 모두 감옥에 쳐넣겠다. 사또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는데 가짜 문서를 만들어 백성들의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지요. 한 농부가 울부짖었습니다. 사또 나리, 이 토지는 저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그의 아들이 절규하며 말했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희 가족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사또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 땅은 내 것이다. 내 땅에서 당장 나가라. 그리고 사또는 자신의 주변에 부패한 관리들을 두어 고을을 장악했지요. 그는 관리들과 은밀한 모임을 가지며 뇌물을 주고받았고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그들과 결탁했습니다. 백성들은 사또와 그의 부하들로 인해 고통받았지만 감히 저항할 수 없었지요. 또한 사또는 마을의 부녀자들을 협박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도 했는데 마을에서 호라비를 모시고 사는 순이는 사또의 눈에 들어 온갖 협박을 받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밤 사또는 순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참 곱구나.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겠느냐? 순이는 두려움에 떨며 대답했지요. 사또 나리, 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저를 놔주세요. 사또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지요. 거절하면 내 가족에게 큰일이 생길 것이다. 내 말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할 수 없이 순이는 그날 사또의 처소에 들었고 다음날 싸늘하게 변해버린 순이를 그의 아비가 거두었지요. 이 사건은 마을 전체에 공포와 절망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딸 연희는 아름다움과 총명함으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또한 연희는 아버지 몰래 무에 익히는 걸 좋아했지요. 그녀의 아버지 사또는 연희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지만 딸의 장래를 위해서는 좋은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마을 부녀자들에게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지만 자기 딸에게만은 좋은 아버지였지요. 하지만 연희는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자유롭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었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몰래 책을 읽는 것을 즐겼지요. 어느 날 연희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한 권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 책은 한양에서 유명한 선비 이도령의 글이었지요. 이도령은 학문의 조예가 깊고 글씨를 잘 쓰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그의 글은 종종 풍자와 해악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연희는 그 글을 읽으며 이도령의 재치와 유머에 매료되었는데 그녀는 그의 글 속에서 조선의 부조리한 사회와 관습을 비판하는 내용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지요. 어느 날 연희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도령의 글을 읽고 있는 중 갑자기 서재 문이 덜컥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지요. 연희는 깜짝 놀라 책을 숨기려 했지만 사또는 이미 그녀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알아차렸지요. 연희야, 내가 읽고 있는 저 글은 누구의 것이냐? 사또가 엄하게 물었지요. 아버지 이도령의 글입니다. 그의 글은 참으로 재치 있고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아 흥미롭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요. 그러나 사또는 딸이 그런 글을 읽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지요. 연희야, 이도령의 글은 좋은 글이지만 그것이 너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구나. 하지만 연희는 아버지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도령의 글을 읽으며 그의 생각에 빠져들었지요. 어느 날 연희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도령의 글을 읽고 있는 중 서재 창문을 통해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요. 연희는 깜짝 놀라 창문을 향해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이도령이 서 있었지요. 그는 고을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서재 안의 연희를 보게 되었고 그녀가 자신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호기심에 다가왔던 것이지요. 이도령님, 어찌 이곳에 계신지요? 연희가 놀라며 물었지요. 연희 아가씨, 저는 고을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이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가씨가 제 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다가오게 되었지요. 이도령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연희와 이도령은 이렇게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들의 사랑에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딸이 이도령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지요. 한편 연희는 밤마다 몰래 서재에 들어가 이도령의 글을 읽으며 그의 생각에 빠져들었는데 그의 글을 읽고 잠들 때면 매일 밤 그가 그녀의 침소로 찾아와 큰 붓을 꺼내어 보여줬는데 붓에 달린 털의 모양이 좀 특이했지요. 그리고 그 붓으로 연희의 구석구석에 글씨를 쓰는데 이도령의 손은 마치 신들린 듯 했지요. 그렇게 연희는 매일 밤 이도령과 꿈에서 만남을 이어갔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연희는 아버지 사또의 서재에서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책장 뒤에 숨겨진 상자를 발견했지요.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문서와 함께 한 통의 편지가 있었지요. 연희는 호기심에 그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도령의 정체에 대한 비밀이 적혀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도령이 임금에 숨겨진 아들이라는 내용이었지요. 연희는 깜짝 놀라 편지를 품에 숨기고 이도령을 찾아갔지요. 그녀는 마음이 급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도령님이 임금님의 아들이라니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연희는 이도령이 자주 머무는 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도령은 서당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연희는 숨을 고르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도령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는지요? 연희가 간곡히 부탁했지요. 이도령은 연희의 긴장된 표정을 보고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연희 아가씨,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든 말해보세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 숨겨둔 편지를 꺼내 이도령에게 건넸지요. 이 편지를 보세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도령은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는데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지요. 편지에는 그의 출생의 비밀, 즉 그가 왕이 숨겨진 아들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연희 아가씨, 사실 저는 왕이 숨겨진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제가 이 고을에 온 것은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입니다. 연희는 이도령의 고백에 놀랐지만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게 되었지요. 한편 사또는 연희와 이도령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하인들을 동원해 연희를 감시하고 이도령을 고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사또는 이도령이 자신의 딸을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칫 이도령으로 인해 그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를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로 결심했지요. 이도령이 고을에 나타난 사실 자체만으로도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했으며 사또는 밤마다 고을의 관리들과 비밀회의를 열었지요. 이도령이라는 자가 우리 고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그 자를 잡아들여 국문해야 하오. 사또가 말했지요. 그러던 중 고을의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고통받았고 관리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편 이도령은 궁중을 나올 때 들고 나왔던 귀한 약재를 써서 백성들을 돕기 위해 나섰고 연희도 그를 도와 함께 치료에 나섰지요. 이도령은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며 치료했고 연희는 이도령의 헌신적인 모습에 더욱 반했지요. 한편 연희의 몸종 원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연희와 이도령의 사랑을 응원했지요. 그녀는 마을의 정보통으로 사또의 계획을 알아내고 연희에게 경고하곤 했지요. 어느 날 밤 월내가 급히 연희를 찾아왔지요.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사또나리께서 이도령님을 잡아가두려 한답니다. 내일 새벽에 관군을 보내 이도령님을 체포한다고 해요. 연희는 이도령에게 달려가 함께 도망치자고 제안했지만 이도령은 고개를 저었지요. 연희 아가씨, 우리가 도망간다면 누가 이 고을 사람들을 돌보겠습니까? 저를 믿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희는 이도령의 용기에 가슴이 뛰었고 두 사람은 불꽃 튀는 눈빛을 교환하며 사또에게 맞서기로 굳게 맹세했지요. 그들의 결의는 들불처럼 번져 고을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폈지요. 이튿날 새벽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관군들이 이도령을 체포하러 왔을 때 놀랍게도 수백 명의 고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이도령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천둥보다 우렁찼지요. 이도령님은 우리의 은인이요. 그분을 해치려거든 우리부터 상대해야 할 것이요. 사또는 이 광경을 보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얘졌지요. 고을 사람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는 이도령과 연희,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몰아세우려는 사또 사이의 갈등은 활시위를 당기는 것처럼 팽팽해져 갔는데 사또의 첫 번째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더욱 교활한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어느 날 밤 사또는 이도령을 자신의 관저로 불렀지요. 이도령, 자네가 우리 고을에 큰 공을 세웠으니 한 잔 술이라도 대접하고 싶구먼. 사또가 말했지요. 이도령은 함정인 줄 알았지만 예의상 거절할 수 없었지요. 사또는 술에 독을 타 이도령에게 권했고 이도령은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지요. 한편 연희는 이도령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원래와 함께 아버지의 관저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지요. 이도령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사또는 그의 옆에서 비웃고 있었지요. 아버지,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연희가 울부짖으며 말했지요. 기자는 우리 고을의 평화를 해친 역적이다. 내일 아침 그를 한양으로 압송하여 국문을 받게 할 것이다. 이제 너는 이자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잊어라. 그래야 너도 살 것이야. 이 소식은 순식간에 고을 전체에 퍼졌고 백성들은 분노했지요. 그들은 이도령을 구하기 위해 관아 앞에 모여들었지만 관군들의 저지로 어찌할 수 없었지요. 연희는 절망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녀는 월내와 함께 비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내는 관아에 잠입하여 이도령이 갇힌 곳을 알아냈고 연희는 밤중에 몰래 그를 구출하기로 했지요. 그날 밤 연희와 월내는 어둠을 틈타 관아로 숨어들었고 월내는 경비병들을 유인해내고 연희는 이도령이 갇힌 방으로 향했지요. 이도령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연희는 그를 풀어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하며 말했지요. 이도령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곧 풀어드릴게요. 그러던 중 갑자기 사또가 나타났지요. 네 이놈, 감히 국법을 어기려 하느냐? 사또가 소리쳤지요. 그 순간 이도령이 입을 열며 사또 어른, 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는 바로 왕에 숨겨진 아들입니다. 이 말에 사또는 크게 놀라 뒤로 물러서며 말했지요. 무슨 소리냐? 거짓말이지 않느냐?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도령은 품에서 옥새를 꺼내 들고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옥새를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제가 왕의 혈육임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사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 차 있었지요. 용서해 주시오, 이도령님. 아니 전하. 사또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땅바닥에 쳐박고 눈을 감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 소동으로 관아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연희와 이도령은 그 혼란을 틈타 도망쳐 그들은 고을을 벗어나 산속으로 숨어들었지요. 이도령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희가 물었지요. 연희 아가씨, 우리는 이 고을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사또의 부정을 폭로해야 합니다. 이도령이 단호하게 대답했지요. 이도령의 남자다움에 연희의 입술이 붉게 물들었고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가 되었지요. 그날 밤 연희는 황천을 몇 번이나 왔다 가면서 숨이 넘어가는가 싶더니 혼절하고 말았지요. 그들은 그렇게 산속에서 지내며 사또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땅에 머리를 조아리고 벌벌 떨던 사또는 이도령과 연희가 도망친 것을 알고 분노했지요. 한편 고을의 백성들은 사또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또의 부정을 참을 수 없습니다. 사또를 몰아냅시다. 백성들이 외쳤지요. 연희와 이도령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사또의 관저로 향했지요. 사또는 관저 마당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요.
이 못된 것들아, 감히 관할을 습격하다니 모두 다 잡아 가두어라. 그러나 관군들은 이미 백성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를 본 사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이때 연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백성들에게 사과하세요. 사또는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지요. 허허, 내 딸년이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다니. 넌 이제 내 딸이 아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사또의 관절을 강타하자 백성들은 이를 하늘의 징벌로 여기고 더욱 용기를 얻었지요. 그리고 이도령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사또 어른, 이제 그만 한곡하시지요. 저는 왕의 명을 받아 이 고을의 부정을 조사하러 온 것이요. 사또는 땅을 치며 통곡했지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내가 잘못했소. 용서해 주시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말했지요. 사또 날이 평소에 그렇게 허세 부리더니 이제 보니 쥐 앞에 선 고양이 꼴이 구려. 그때 월내가 급히 뛰어왔는데 큰일 났어요. 이웃 고을의 관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모두가 놀라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이도령이 품에서 옥새를 꺼내 들고 외쳤지요. 나는 조선의 왕자다. 모든 이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라. 이 말에 관군들은 놀라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었고 백성들의 환호성 속에서 연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나 이때 바로 사또의 오른팔인 아전 김서방이 칼을 들고 이도령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감히 사또 나리를 모욕하다니. 내 놈을 내 손으로 처치하겠다. 연희가 재빨리 나서서 김서방의 칼을 막아섰고 그녀는 평소 몰래 익혀둔 무예를 발휘하여 김서방과 맞섰지요. 둘의 칼싸움은 백성들의 탄성을 자아냈지요. 오호라, 사또 영감달이 저렇게 무예에 능하다니. 한 백성이 감탄했지요. 연희는 불과 몇 초씩 만에 김서방의 칼을 쳐내고 그를 제압했지요. 이도령은 연희 모습에 감동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듯했지만 갑자기 사또가 문서 하나를 꺼내들며 외쳤지요. 이도령, 내가 왕자라고? 하하, 이 문서를 보아라. 내 어미가 실은 궁중의 천한 궁녀였다는 증거다. 이 말에 모두가 놀라고 이도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그러나 연희가 나서서 말했지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진정한 귀함은 피가 아닌 행동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백성들이 연희 말에 동의하며 다시 환호했지요. 이도령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제가 어떤 출신이든 이 백성들과 그대를 위해 살것이요. 사또는 마지막 수단마저 실패하자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금세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요. 이도령, 연희야,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이도령과 연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그들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지요. 이도령은 깊은 숨을 내쉬며 사또에게 다가갔지요. 사또 어른,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신의 악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위해 용서하고자 합니다. 이도령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지요. 연희도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지요. 아버님, 이제부터 백성들을 위해 살아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관리의 길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지요. 사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래, 이제부터는 백성들을 위해 살겠다. 내 잘못을 뉘우치고 진정한 관리가 되겠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지요. 그 순간 마을의 장난꾸러기 김서방이 큰 소리로 외쳤지요. 사또 나리, 이제부터는 우리와 함께 밭을 갈아야겠소. 그동안 쌓인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소? 사람들은 김서방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지요. 사또도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래, 이제부터는 나도 백성들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겠네.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이도령과 연희는 고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첫날 밤을 보내는데 마을 사람들이 신방을 둘러싸고 춤을 죽이며 있었지요. 마을의 짐꾼인 이서방이 말했지요. 이도령이 글솜씨도 뛰어나지만 붓솜씨는 더 뛰어나다는 소문이 있다네. 이때 옆에 있던 김씨가 물었지요. 글솜씨나 붓솜씨나 같은 말 아닌가? 그때 이서방이 말을 받았지요. 예끼, 이 사람아, 붓솜씨에 대해서 내가 알려줌세. 이도령이 항상 품에 가지고 다니는 붓이 있다네. 붓이 크기도 크지만 붓의 털 모양이 좀 특이하다네. 연희 아씨도 이 붓솜씨에 당해서 이도령에게 홀라당 넘어갔다지 뭐야. 그때 김씨가 다시 물었지요. 아니 그래, 붓을 어떻게 사용하길래 연희 아씨가 홀로당 넘어갔다는 건가? 이서방이 다시 말했지요. 신방 안을 잘 보게. 그럼 볼 수 있을 걸세.
이렇게 이서방과 김서방이 말을 이어받고 있는 중에 신방에서는 이도령과 연희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분위기가 고조될 즈음 연희가 물었지요. 서방님, 그 붓은 어디에 쓰는 물건이죠? 아, 나에게 맡기고 잠시만 그대로 계시오. 그러자 이도령의 붓은 마치 춤을 추듯 한치의 틈도 없이 구석구석을 지나갔으며 한 폭의 수채화를 그리는 듯 붓솜씨를 발휘했으며 장장 3일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야담TV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